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든 정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토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는 무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무기 공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면은 오히려 지금 뺏긴 것보다 더 많은 걸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인 것이죠.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 전문가이시죠? 한국항공우주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북한 얘기부터 먼저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지난 8일이 북한군 창건 77주년이었군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을 기념해서 북한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격돌 구도의 근본 원인이 미국이다. 그리고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핵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도열한 군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북한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핵무기 개발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북러 군사동맹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도 미국에 있다며 러시아 군대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거나 최근 미국의 북핵 관련 발언들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창건식에서는 남한을 괴뢰 족속, 불변의 주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는데 올해는 한미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 사라진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대미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며 향후 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무력 강화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실 지금 2017년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데 당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당시는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서로 핵 버튼이 내 핵 버튼이 크다, 네 핵 버튼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네. 뭐 분노와 화염 이런 네.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 듯한 분위기로 치달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막 실험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기본적으로 약 100발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추정되고 있죠. 네. 뭐 60에서 100발이고 더 이상이라는 네.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꽤 많이 갖고 있고 네. 웬만한 탄도미사일은 다 실험 발사해가지고 거의 다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북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에 회방을 해가지고 국제적 제재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 사실 굉장히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무력을 더 강화해라 라고 한 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못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ICBM 발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ICBM은 이제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본토에 가서 핵탄두가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약 8,000도 정도 열이 나는데요. 이 열 속에 이제
핵탄두가 녹아버립니다. 그럼 못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한번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을 억제할 수가 있죠. 미국을 견제할 수가 있죠. 미국과 앞으로 핵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우리 군을 순식간에 괴멸시킬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술핵 무기는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근데 전술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더 강화를 하겠다는 전술핵인데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데 실을 수 있는 건 하는데 정말로 작은 전술핵 무기 있습니다. 옛날 그 미국이 포탄에도 쓸 정도로 하는 그런 그 정말 실전에서 소규모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술핵 무기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건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 그다음에 예. 다발성, 이제 핵탄두, 맞습니다. 다종화 이 부분에 대한 완성을 의미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굉장히 군사 작전에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약 1,000만 발 정도의 이 재래식 탄두를 보내지 않습니까? 포탄을 보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 소형 전술 핵무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하면 이제는 북한은 핵 협상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완성을 이루려면 사실은 실험, 즉 테스트를 더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는 훈련의 해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각종 군사 도발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점점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대칭 핵 전력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작년이죠. 작년 초에 그 핵무장 여론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기관에서 77%, 약 80% 가까이 대한민국 국민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데를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놀라고 아마 미국도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미국 당국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무장 국가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핵 무장국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핵무기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하면 핵무기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 도발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이 노력은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북한 핵무기를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죠. 네. 그걸 봤듯이 북한 핵무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게 또 파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북한 핵위협이 갑자기 정말 갖고 있지만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겠다. 이렇게 위협이 고조가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결국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부회장님 아까 전에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이제 최근에 KBS 여론조사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핵무장을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탈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제 안보 체제를 흔든다는 이 근간을 흔든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의회나 또 국제사회가 용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핵무기에 개발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국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핵무장이 여론에 높더라도 현실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NPT를 탈퇴할 경우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NPT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죠. 여기 탈퇴하는 것은 NPT 조약 10조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그 해당 국가가 상대방 적대국의 핵의 위협을 받거나 했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위협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NPT 10조를 적용해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이 됐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쌍방 간의 이제 합의인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거나 또는 플루토늄을 뽑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제치를 통해서 플루토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다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문제가 되겠죠.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35년에 앞으로 10년 뒤에나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고요. 또 국제 제재가 많다, 무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한국과 달라서 제 이야기 아니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달라서 한국도 국제 스플라이 체인 공급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제재하면 국제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미가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되고 주한미군 문제가 어려움에 속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미국과 아주 지혜롭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자강론이 예전에는 차자 속의 태풍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북한이 러시아와 이제 밀착하면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이렇게 우려가 증폭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 자강론, 핵무장론 끝내기 전에 네. 한 말씀 더 드릴게. 핵무장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핵무장을 궁극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걸 카드로 해서 레버리지로 쓰자는 해서 말씀이시죠?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의 유사시에 빨리 신속하게 배치해서 북한에 대응하든지 하여튼 또 한미 간에 하고 있는 그 확장 억제력 이게 가용성 있게 실효성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부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이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국제 제재가 무력화됐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북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북한군이 더 추가 파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외신에 보면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약 절반 가까이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절반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절반 정도가 전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은
이 전쟁에서 어떤 부대가 A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전투력이 사상자가 30% 40% 가까이 나면은 이 부대는 재편성해야 됩니다. 부대의 작전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절반이 넘어졌으니 너무 가까이 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재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추가 파병을 하려면 이미 북한 내부에도 이런 소식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식,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북한 당국에서 그 부모들에게 전하며 그다음에 또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사람들을 그 군인들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 이런 정치적 그 국내 정치적 문제 이런 걸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그 유가족에게 평양 주거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네. 예, 전해져 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추가 파병이 논의되는 크리티컬한 그런 순간인데 네. 마침 속보로 전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의를 논의할 수 있다. 그것도 언제? 네. 14일 미넨 안보 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전 논의가 급물살 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든 종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토를 회복하지 않으면 종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는 무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이 무기 공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전선이 오히려 지금 뺏긴 것보다 더 많은 걸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논의해도 아마도 스스로 이제 이게 맞추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6.25 전쟁 때도 정전 협정이 거의 협상이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갔었죠. 네네. 예, 그렇듯이 또 오래 갈 겁니다. 지금은 푸틴 입장에서는 크림 반도를 안정하게 확보하고 크림 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원을 상수원이 연결되는 운하 지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육상으로 가는 군수 지원로를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네츠크 이런 쪽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산업단지거든요. 말하자면 러시아의 배후 산업단지예요. 이걸 갖다가 이미 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지 않습니까? 러시아 법에 넣어가지고 러시아 영토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디까지 주고받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희생을 하고 하면서 유럽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든 뒤에 종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러시아가 이제 계속 침공해 들어올 그럴 수 테니까.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러시아는 안 된다. 무장을 지금보다 더 약화시켜라. 이게 요구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은데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나토에 가입은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협의 시작을 미넨 회의에서 해보자.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지만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북한군이 그 사이에 추가 파병이 돼서 정말 예전에 막판에 고지전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북한군 입장에서는 실전 전투 경험이 쌓이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전사자가 드론 공격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희생자가 많이 그렇죠. 발생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실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이제 군 전력을 강화시키고 또 실전 전투 경험도 쌓았거든요. 이제 북한군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외신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거의 다 지금 겨울엔 평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구 정말 뭡니까 저 영화에 나오는 이 생명이 없는 시신이 막 서서 걸어가듯 그런 식으로 막 가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거든요. 예, 드론의 격추 그러면서 드론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총을 쏘니까 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시간이 좀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적응한 겁니다, 벌써. 네. 해가지고 아마 러시아에서도 도움을 줬겠죠. 해서 이제 만약에 드론이 공격해 오면은 이 드론이 결국 사람을 이렇게 총을 쏘려면 사람이 있는 바운더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해서 총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준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붙이면 좀 더 멀리서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은 한 90%좀 제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 조그마한 이 사람보다 좀 작은 그런 바퀴 달린 로봇에다가 자동 소총을 달아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사격하고 하거든요.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북한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게 북한군 참관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져가서 북한에 적용해서 개발하겠죠. 그러면 그런 무기가 로봇 무기가 휴전선에 비무장지대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전술의 발전, 무기의 발전 이게 바로 한반도에 적용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는 인간 대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이런 첨단 무기의 전투의 격장이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정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58차였다고 하는데 이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예. 열렸습니다. 이 통합방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통합방위에 대해서 예.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이 통합방위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선 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통합방위가 되게 어렵죠, 그죠? 네, 방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 그대로입니다. 적이 도발하거나 또는 국지전으로 침투했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우발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게 이제 적이 침투해 오면은 일단 군대가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이 동원이 되고 지방 행정자치가 주민을 밖으로 옮겨 전투 지역에서 밖으로 옮겨야 되고 또 침투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는 각종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 문제가 또 생기겠죠. 검찰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이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통합해 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겁니다. 아, 저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통합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민관군. 예. 예. 민관, 이런 군, 개념이군요. 경, 네네. 검 네. 다 함께해서 네. 정말 국가 총력전으로 해서 막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안 이런 부분도 다 방위의 개념에 다 들어가게 들어가는 됐기 겁니다. 때문에 이런 통합 방위 회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네. 그러면 저도 여기 네. 대변할 때 국방부 네네. 대변할 때 매년 참석했습니다. 아, 참석하셨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를 한 겁니까? 아마도 그 방식은 비슷할 겁니다. 우선은 이제 뭐 국정원하고 국방부에서 가장 지금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발표를 합니다. 현장에서 네.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하거든요. 네네. 대통령과 함께 하는 네. 지금 대통령 안 계시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제 참석했겠죠. 네. 그 이날 회의에서 사실 좀 주목할 점이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서 무인기, 사이버 위협, 또 GPS 전파 교란 이런 부분이 다뤄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 사실은 이런 방위 개념을 보면은 뭐 과거의 어떤 무력 도발보다도 이런 전파 교란이라든지 네. 해킹이라든지 맞습니다.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대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군이 네네. 한미 연합군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핵무기 떨어지면 그걸 그러니까 피해 입은 데를 이제 이 사람들 그 치료하거나 이런 건 이제 민에서 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가끔 이제 우리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나 아시아나항공이 지나갈 때 북한에서 전파방해해서 그 항로에 위협을 받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이버 해킹입니다. 사이버 해킹이요? 예. 네. 사이버 위협이 정말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기 한 2달쯤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 기관망에다가 그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한 보름쯤 전에 테스트 해서 발인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이제 막 작동해서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일날쯤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당일날 해가지고는 지금부터 KBS, 네. KBS와 같은 거기 국영방송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영방송을 악성 코드나 장악해서 네. 거기에 이상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겁박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뭐 죽을 것이다. 뭐 하는 이런 섬뜩섬뜩한 말을 용어를 쓰면서 네. 협박합니다. 이러면 국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패닉이 되죠. 패닉이 네. 되죠. 패닉이 네. 되면서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비를 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이 연결 통로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네네. 확성기 방송 외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기관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쟁이 나자마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일론 머스크에게 전화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고 네. 위성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 네. 위성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우리 기관 통신망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스타링크 그 스타링크가 이제 네. 그 단말기가 갔고 네. 그 덕분에 네. 우크라이나의 그 SNS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침공한 거죠. 네. 그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걸 본 우크라이나 국민이 할머니까지도 소총을 들고 나도 싸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항전의식이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똑같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도 이런 방위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방위 산업은 우리나라가 꽤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아덱스. 맞습니다. 언제 열리죠? 예,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덱스입니다. 아덱스는 그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입니다. 네. 10월 29일에서 11월 2일 열립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립니다. 네네. 예, 열리는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릅니다. 그럼 예년하고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관이 2개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AAM관, UAM이라고도 하죠. 네네. 나르는 자동차 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우주관이 생깁니다. 우주관이요? 네. 네. 이 AM과 우주는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우주 개발을 많이 했지만 네. 민간이 우주 가는 거는 아직 안 갔지 않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처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AM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AM이 이 나르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영화 제5원소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예, 거기 보면은 막 그 조그만 개인 비행기가 네, 자동차가 빌딩 사이를 막 날아버리더라고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AEM 시장이 2050년 앞으로 25년 뒤에 네. 전 세계 시장이 9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네. 9조 달러면요,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정말 모든 국가가 죽여 살기로 이 시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부회장이 그때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뭐 시연을 하시거나 그러나요? 어떤 부분까지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나요? 시연하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업체가 있는데 네. 실제 날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와서 비밀이 안 되는 수준에서 공개를 해주시죠 미리. 예, 예, 저희 예. 방송에서 특별히.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조비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만든 건데 이게 고흥에서 두비 에이비에이션. 예, 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가용하다면 그 현장에서 하고 그 전시장, 그 외부 야외에서 실제 좀 뛰어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작은 거긴 하지만 오파브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건데 그것도 이제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또는 목급, 모형 이런 걸 한 몇 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AM을 하려면 기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부장, 그 소재 부품 장치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게 한국에서 운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AM을 활용한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멋진 AM관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앞으로 저렇게 타고 다니겠구나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버티컬 에어포트도 있는 거죠? 버티컬 에어포트 모형을 이제 네. 갖다 놓겠죠. 네네. 예. 그럼 우주관은요? 우주관은요. 네. 지금 우리 우주 하면은 그냥 그 누리호, 나로 그런 발사체하고 인공위성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말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화성에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26년부터 스타쉽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5번 보낸다고 합니다. 네. 5번 앞으로 5번 보내고 그 사이에 한 번은 몇 번은 사람이 또 타고 가겠죠. 사람이 가면은 처음에는 갔다가 오겠지만 그다음 몇 번째 후부터는 주거하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사는 주거 단지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050년까지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100만 명은 좀 무리인 것 같고 30만 명만 가도 진주시 크기쯤 됩니다.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이 사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구에서 다 먹을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화성에서 먹고 사는 걸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전시하는 거죠. 네네. 이번에 CES에 가보니까 한국 업체가 수경 재배하는 걸 해놨더라고요. 우주에서 하는 농법을 응용해서 수경 재배하는데 이건 다시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좀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부스가 벌써 마감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덱스 행사에 가서 이것만은 꼭 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또 이번 아덱스를 통한 소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짧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멘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야 될 곳은 우주관하고 AM관 꼭 가셔야 되고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 실내 전시 면적이 4만 1,000 제곱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네. 파리 에어쇼가 세계 1등인데 그게 절반이고 판보르가 두 번째인데 약 우리가 80%쯤 됩니다. 지난해보다 그럼 규모가 더 커진 한 거네요? 30%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세계 3위를 굳히는 해고요. 한국이 에어쇼로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K방산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 K방산이 진격의 K방산이 정말 이제 이 고지에서 정말 그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굳히기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걸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우리의 멋진 아덱스 행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